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더워진다고 하죠. 날씨도 점차 습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각 대학의 기말고사가 시작되는 걸 보면 2017년 상반기도 지나가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상반기보다 훨씬 희망찬 하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기대하기만 하면 다가오는 그런 존재는 아니죠. 상반기를 열심히 살아온 만큼 하반기도 희망 만들기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바로 그런 희망 만들기의 첫걸음이 되는 날 되시길 바라면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2달 동안 잠잠했던 AI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정말 반갑지 않은 소식이었는데요. 이 고병원성 AI 확진 지역은 제주도 전북을 비롯해서 벌써 6개 지역으로 늘었고요. 의심 신고 역시 무더기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국 확산,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하는데요. 이 AI 재발 원인과 함께 계속해서 반복되는 AI 악순환, 이 고리를 끊을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지 관련해서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서상희 교수 전화 연결해서 직접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AI가 또 나타났어요. 예, 이게 지금 이번에 재확산 원인이 밝혀진 게 있습니까? 일단 방역 당국 경우는 전북 군산에 1만 5천석 되는 오골계 농장에서 또 재래시장 중간 상인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제주도까지 간 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근본 원인은 지금 H5N8형 이 바이러스는 2014년 1월부터 국내에서 퇴치가 안 되고 계속 존재한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예. H5N8죠. N8죠. 근데 2014년 1월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 AI가 원래는 덥고 습해지면은 이게 제대로 활동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게 더워질 때 나타났어요? 예, 기본적으로 이 AI 경우는 이제 여름철에 오면은 환경에 감염된 동물에서 나오는 배출 분변이나 호흡기 나오는 바이러스들이 이 농장에 이렇게 배출되면요. 보통 여름철에는 3일에서 5일 정도 생존하고요. 겨울철에는 한 달 동안 생존하니까 바이러스가 많이 이제 오랫동안 축적되니까 임상 증상이 겨울철에는 많이 나오는 거지. 결국은 바이러스는 세균 경우는 이 농장의 환경에서 개체가 증식해서 동물에 가져온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개체 세포 내에서 증식하기 때문에요. 예. 사실 계절 없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제가 가장 염려한 게 소위 말하면 토착화 문제인데요. 예. 지금 상황은 2014년 1월부터 계속 국내에 전전하는 이 바이러스가 구석구석이 지금 많이 침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재래시장이 이렇게 많이 오염되는 거는 다른 나라 예를 보더라도 토착화의 가장 큰 징조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확산 속도는 어떻게 딴 때보다 좀 더딘가요? 어떤가요? 사실 확산 속도라는 개념 큰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재래시장에서 예를 들면 소규모 농장에서 나온다는 뜻은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기르고 있는 닭이나 오리나 하면 1억 수가 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어떤 소규모 농장은 하나의 어떤 알려주는 인디케이터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도 많이 바이러스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확산 속도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토착화를 제일 우려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토착화가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사실 조류에 잠복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
다시 말하면 AI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그 조류에서 이렇게 순환 감염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계속 감염된 개체에서 감염되지 않은 개체로 그런 식으로 계속 순환 감염을 하면은 하게 되는 게 되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그게 이제 잠복해 있다라는 얘기 자체는 예. 증상이 안 나타나는 조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예,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AI가 예.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감염되면 다 이렇게 죽는지 아는데요. 예. 닭경우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염되는 바이러스 양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예. 특히 이제 여름철처럼 호흡기 면역이 올라가는 사람도 독감이 적게 걸리잖아요. 예. 동물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잠복기 기간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바이러스는 충분히 표출할 존재할 수 있다. 예. 예. 오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증상이 잘 안 나타나는 모양이죠. 예, 오리 경우는 잘 알다시피 야생 조류, 야생 새들처럼 면역이 강해서 증상이 적게 나타나고요. 단지 이제 오리는 닭에 비해서는 바이러스 배출량이 한 10,000분의 1 정도 적은 양이 이렇게 배출을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 주가 최대 고비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사실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바이러스는 거의 토착가 수준에 접어든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 농민들이 또 여름철에는 AI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증상 없이도 지나갈 수 있고 면역이 강한 개체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농민 신고에 의존하는 이 방역 체계 이 상황에서는 조금씩은 될 수 있겠지. 왜냐하면 이 기온이 계속 올라가면 임상 증상이 나타난 개체를 농민들이 감지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없어진다 그래 하기는 참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토착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예,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고요. 또 살아있는 개체와 숙주가 있는 한 계속 순환 감염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가공을 산업을 일시 중단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AI의 인체 감염 문제도 제가 좀 여쭤볼 텐데 네, 네. 이게 인체 감염 질병관리본부에서도 AI 인체 감염 대책반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인체 감염이 되면 먼저 어떤 증상이 주로 나타납니까? 똑같이 이렇게 감기 증상이 나오고요. 예. 특히 좀 이 AI 경우가 만약에 감염되면은 좀 일반 감기보다는 설사를 좀 많이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설사를 좀 많이 하고요. 특히 이제 고열이 더 38도 이상, 39도까지 갈 수 있는 또 고열이 일반 독감보다는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증상을 보입니다. 예. 물론 익혀 먹으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AI 경우는 익혀 먹으면 워낙 열에 약한 바이러스니까 익혀 먹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분변에 의해서 되는 건가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호흡기로는 닭에 있는 닭이나 오리나 있는 AI가 사람의 호흡기로는 감염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호흡기로 사람은 반드시 이게 AI에 감염하려면 세포품에는 단백질 수용체가 있거든요. 네. 이게 사람은 AI 수용체가 폐에 깊숙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폐에 도달하려면 100만 개 이상의 바이러스가 노출돼야 되는데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재래시장 가다가 호흡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닭이 있는데 내가 그냥 지나가다 숨을 쉰다. 그런 경우는 거의 10,000개 이하의 바이러스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호흡기는 감염이 안 되고 단지 이제 증상이 많이 나오는 가금이나 아니면 죽은 가금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이래서 호흡기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만 개 이상의 바이러스 노출되면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예. 될 수도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반드시 되는 건 아니네요. 그죠? 예, 왜냐면 이 AI의 경우는 잘 감염하지 않고요. 특히 이 H5N1의 경우는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재감염 사례가 없는데요. 그런데 제가 하나 걱정하는 거는 사실 H5N1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이 장기간 발생하고 재래시장에도 많이 유통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걱정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당국에도 재래시장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또 재래시장은 알다시피 연세마을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예.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이.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바이러스 검사를 해서 재래시장에 나오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반려동물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강아지나 뭐 예. 고양이 같은 경우도 네. 이게 뭐 이 감염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죠? 네, 감염 매개체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토착화 되면 이제 그런 동물까지도 많이 감염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잠깐만요. 네. 그러면은 개나 고양이도 이 조류독감 AI에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개나 사실은 이 AI가 무서운 게 모든 동물은 그 AI 감염을 수용체에서 다 감염을 하고요. 어느 정도 심지어 뭐 우리가 아는 맹수인 사자, 호랑이도 감염해서 폐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은 감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개 경우는 바이러스 양이 적어서 사람에게 위험성을 줄 가능성 없는데요. 네. 고양이는 감수성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거의 뭐 닭 수준이 되기 때문에요. 감염된 고양이를 만지면 사람에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개는 좀 괜찮은데 고양이가 조금 더 위험하다. 개는 바이러스 감염 똑같이 되는데요. 호흡기로 이렇게 바이러스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AI는 100만 개에서 많은 바이러스가 감염해야 폐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책이 문제인데 정부가 어제 새로운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금류 100마리 미만의 사육농가는 전부 숨에 도태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어떻게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예, 큰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내에 사육하는 가금이 1억 수가 넘기 때문에요. 예.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저는 이런 것이 다 근본 대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간단한 이야기거든요. 예. 제대로 된 농장의 바이러스 검사를 체계적으로 하고 소위 말하면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또 지난 겨울에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계란값 올라가고 뭐 3천 마리 4천 나오고 그렇지만 아무런 방역 책임자들이 책임지고 자기들이 그 자리 내놓은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 대책을 안 세우고 모든 것은 이제 외부로 자기 돈 아니니까 국민 세금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효과 있으면 저도 얼마든지 해야 되겠지만 이게 다 탁상 행정에 나오는 거고요. 결국은 근본적인 대책은 국내에 있는 바이러스 검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그럼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신가요? 사실 AI는 검사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분변을 검사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농장에 대해서 분변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면 되니까 우리가 전수검사 한다고 해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근데 전수검사를 해가지고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면은 해당 이 양계 농가 같은 경우에 이제 전부 폐사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게 뭐, 백신 문제도 제가 항상 제기를 했는데 이거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백신 지금처럼 있어요? 이렇게 토착화 이렇게 단계에 들어가면 백신 효능도 떨어질 뿐더러 이렇게 백신을 하게 되면 3주 이상 걸리니까요. 예.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아무런 좋은 정책이 나오더라도 바이러스 오염도를 모르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측정이 하려면 최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철저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AI가 있는지를 알아야 정책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지금은 농민신고에 의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정책도 작동할 수가 없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백신을 제대로 맞히고 이런 식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서상희 교수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세야 지금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8시 30분 6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으로 출근길 차량이 많은데요. 연희 여의 대방로 따라 원효대교 방향으로 가는 길 원효대교 남단 부근부터 밀리는데 이전 보라매역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대방 지하차도나 대림 삼거리 쪽으로도 정체가 되고 있고요. 현충로는 반포 방향으로 한강대교 남단 나와서 이수교차로 쪽으로 밀리고요. 반대 여의도 쪽으로는 현충원에서 원불교 사이로 답답하게 통과합니다. 반포대교 다리 건너는 데는 남단 쪽으로 밀리고요. 청담대교도 남단 쪽으로 더디게 통과합니다. 북부간선도로 외곽으로는 원릉분기점에서 신내 나들목 쪽으로 밀려가고요.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수락지하차도에서 월계 1교, 장안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경제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요새 이 통신비 인하를 놓고 말들이 많은데 말이에요. 정부가 네. 기본료를 폐지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이동통신업체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지금 이러고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현재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부 업무보고도 안 받고 있잖아요. 네. 기본료 인하 방침 들고 오면 보고해. 근데 이제 미래부와 통신업체들은 되게 힘듭니다라고 계속 난색을 표시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다가 일단 9일 내일까지 통신비 인하 방안을 이제 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이 반값 통신비 얘기는 늘상 나왔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비싸요. 사실. 비쌉니다. 이제 네,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예. 데이터를 사용한 것에 비해서는 안 비싸다는 말이 있고 우리나라 그렇군요. 사람들만큼 데이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흔치 않죠. 그리고 이렇게 네. 통신망이 잘 깔려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많지는 않죠.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하는데 단순 비교해서 GDP 대비 내진 통신비만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통신비 정말 많이 내고 있잖아요. 네. 국민들이 뭐 5만 원 이상씩 다 내고 있으니까요. 근데 하지만 데이터 사용 대비는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나라 외국 출장 가보면 제일 힘든 게 이 인터넷이잖아요. 데이터 로밍. 로밍을 해가야지만 그래도 늦잖아요. 근데 그게 해도 이게 굉장히 늦어요. 3G니까 네. 대부분 3G 우리는 LTE를 쓰고 있고 상당히 이 LTE 쓰다가 3G 가면 너무 힘든 완전 10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을 참을인자 인터넷이 되는 거죠. 명언인데요. 참을인자. 예.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말씀하신 대로 부담이 너무 크고 정부 입장에서 손해볼 거 없잖아요. 통신비에 세금 부가가치세 그거 조금 들어갑니다. 만약에 유류세, 담배, 주류 이런 거 낮춰줄 수도 있잖아요. 그거 네. 절대로 선뜻 안 나서죠. 왜냐하면 세금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통신업체들 팔비 틀어서 통신비 인하하는 게 가장 생색도 낼 수 있고 정부로서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좋은 거니까 지금 통신업체들을 압박하고 있고요. 안 된다고 하니까 2G, 3G 기본료 내지는 저소득층 휴대전화 기본료 요걸 폐지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아마 또 다른 형태의 통신요금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 과거에는 어땠어요? 대표적인 때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를 생각할 수 있는데 2011년이었는데 이때도 석 달간 계속 논란이었습니다. 기본료를 없애라 하다가 결국에 월 12,000원에서 11,000원으로 지금 현행 가장 기본 표준요금제죠. 1,000원을 인하하는데 그쳤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2015년에는 이제 가입비를 없애라라는 요구가 많았었죠. 그래서 2015년에 거의 20년간 유지됐던 이동통신 가입비가 전면 폐지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도 느끼는 것처럼 통신비가 줄었다고 느껴지나요? 아니요. 전혀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를 많이 썼다 이라고 통신업체들은 얘기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것 뭐 가입비 없애주고 뭐 기본료 좀 찔끔 인하해준 대신에 다른 걸로 부담 전가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죠. 이게 사실 우리가 그 데이터 많이 쓰는 이유가 이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노래, 영화, 인터넷 거요. 그리고 뭐 항상 뉴스 검색해야 되고 저희도 뭐 영상 보고요.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 이게 우리나라는 그게 거의 보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 데이터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김동연 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보고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해. 어제 인사청문회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한 방은 없었던 것 같은데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책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경제 이제 수장이니까 이제 서울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라고 보고
부동산 투기 용납할 수 없으니까 현장 점검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 이 대책의 가장 기본이 이제 돈 안 드는 정책이 반발이 없는 정책이 현장 점검 가고요. 그다음에 은행 창구 조사하고요. 대출 심사 강화하고요. 그리고 은행의 대출 심사 임원들 불러서 회의 소집합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1단계 정책들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대출 규제입니다. 그래서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DTI, 총부채 상환비율, 뭐 DSR, 총원리금 부채 상환비율까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니까 이 문제는 가계부채나 부동산 과열뿐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된다. 즉 서민대출을 옥죄일 수도 있고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예. 면밀히 관철하면서 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라고 김동연 후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요. 여기 강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참여정부 때 그 종부세를 만들었던 김수현 사회수석이 지금 청와대에 있으니까 이 종부세가 곧 부활하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이제 이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신중하게 발산이라고 즉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내리는 그게 가장 참여정부 때 대표적인 세제 부동산 세제 정책이었는데 이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일자리 추경 문제가 가장 현안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다른 온도차를 보였는데 민간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고리를 어떻게 찾을지가 성패 관건이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혁신 성장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거 지금 경제협력개발기 우리가 흔히 OECD라고 얘기를 하죠. 이 OECD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좀 낮춰 잡았네요.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성장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올려잡고 있잖아요. 글쎄요. 그런데 OECD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걸 그대로 유지했고요. 내년 성장률을 0.2%포인트 내렸습니다. 어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세계 경제 성장률은 그대로 뒀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왜? 소비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봤거든요. 내수.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상황 보면 주식도 많이 오르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뜨고 있고 해서 소비가 살아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다들 느끼고 있는데 OECD는 약간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될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이제 김동연 후보자가 임명이 되며 발표할 텐데 그때도 아마도 지금 아끼고 아껴놨던 성장률 상향 조정할 거고요. 그때도 소비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미국 수출도 줄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는 아마 의도하지 않았나 의도적인 속도 조절 아니라 이렇게 보이는데 왜냐하면 수출 계속 늘고 있잖아요. 5개월 연속 늘고 있는데 미국 수출만 줄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수출은 찔끔 줄고 수입이 확 늘었거든요. 21%나 늘었습니다. 이유는 한미 FTA 재협상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은 약간 속도 조절하고 수입을 확 늘린 겁니다. 미국산 뭐 가스, 미국산 상품들을 많이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역국자 국가 순위에서 한국이 작년에 미국에서 이제 5위였는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9위로 확 떨어진 거죠. 한미 FTA 재협상 얘기 만약에 나온다면 물론 지금 나프타 협상이 더 현안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현안은 오늘 밤에 있는 청문회 같은데. 맞습니다. 코미 청문회 이미 코미 발언을 보면 탄핵 얘기가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글쎄요. 보이죠. 이 정신이 없어요. 미국이 지금. 경제 신경 쓸. 한미 FTA 뭐 이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도 아마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에요. 세대별로 좋아하는 신선식품이 따로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맞습니다. 이제 교수님께 제가 질문을 할게요. 만약에 살을 빼야 한다고 보면 다음 중 어떤 걸 주로 드시는데 1번 닭가슴살, 2번 토마토, 3번 오렌지. 저는 1번이요. 어떻게 하셨죠? 20대가 가장 좋아하는. 왜 그러냐면 서양호 소장님 있죠? 월요일마다 나오시는 분. 이분이 몸을 막 만든 이분은 삼시세끼 이 닭가슴살만 먹으세요. 맛이 없잖아요. 사실 닭가슴살. 저는 아주 그분 보면 참 신기하게 보여요. 야, 무슨 낙으로 인생을 사나. 그 닭가슴살을 그렇게. 그러니까 한번 제가 막 빡빡해 보여요. 아우. 연령별로 한번 이제 좋아하는 신선식품 대부분 이제 이게 다이어트와 연관되어 있는데 한번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번 물어보니까 20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닭가슴살, 고구마, 견과류. 그러니까 효과가 되게 좋은 거. 맛보단 효과에 되게 상당히 치중을 했고 40대는 쌀, 잡곡, 오렌지. 좀 약간 맛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영양도 있어야 된다는 거고 30대는
찐빵입니다. 닭고기, 50대는 토마토. 다이어트 안 해요? 50대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쉽게도. 40대 이상은 다 거기에 들어. 완전 무시하네. 50대는 또 닭가슴살로 해야 되겠죠. 네. 제가 50대니까. 예. 자, 대학가에 급속히 퍼졌던 마약 풍선, 이른바 해피벌룬에 대해서 뒤늦게 이제 당국이 단속에 나선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이게 아산화질소라고 하고 원자 기호로는 뭐 N2O라고 한다는데, 예. 환각물질이 분명한데 환각물질로 법적으로 분류가 안 됐었던 거죠. 네. 대학가에서 급속히 퍼졌다는데 교수님 제자들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대학가 식당에 주점에 메뉴판에도 있었다라고 해요. 5,000원 정도 했다는데 그럼 이거 보면 또 술도 뭐 이렇게 술이 좀 더 이렇게 막 구미가 당기고 그랬나 본데 이 아산화질소 가다흡입으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늦게 환경부가 아산화질소를 부탄가스나 톨루엔처럼 환각물질로 넣기로 했고요. 근데 이제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까지는 아직까지도 법에 사각지대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입법 예고가 되면 아산화질소를 판매하거나 흡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인 뉴스. 예, 지난달 2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수가 사상 처음으로 5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게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다는 평가도 많죠. 이 송반방이 처벌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조선시대 과거의 성범죄 처벌이 더 엄격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자, 이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 나와 계십니다.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조선시대 때 성범죄 처벌이 그렇게 엄격했어요? 원칙적으로 사형이었죠. 그러니까 사형?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엄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폭행범 이런 거 사형이군요. 예. 그렇군요. 근데 예를 들면 이때 성추행 뭐 이런 것도 다 셌나요? 글쎄요. 사실 우리가 성희롱 예를 들어서 이 개념이 생긴 지도 이제 한 20여 년 정도밖에 안 됐죠. 성추행이라고 부르는 걸 어느 선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 건지 좀 그 당시에도 신체적인 접촉이겠죠. 굉장히 좀 어려웠겠지만 강간 미수 같은 경우에도 좀 형이 굉장히 셌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배형이나 뭐 장 100대 뭐 이런 정도로 좀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곤장 그러죠. 곤장. 예. 태장은 뭐예요? 태장이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5형이라고 그래서 중세 형벌은 이제 지금처럼 징역형, 명예형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명예형은 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벌금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없었고요. 징역형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고 전부 이제 신체형으로만 됐죠. 그러니까 신체형을 5형이라고 해서 태, 장, 도, 유, 사 이렇게 5으로 나눴습니다. 태장, 도, 유, 사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태는 이제 작은 매로 때리는 거, 등을 때리는 거고요. 조그만 매로. 몽둥이로. 이제 장이라고 하는 것은 긴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는 도배라고 해서 이제 내륙 지역으로 이제 유배 쫓아내는 것이고요. 유배는 뭐 더 먼 곳으로 보는 걸 유배라고 했고요. 사는 사형이고요. 사형이고요. 네. 근데 주리를 틀어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형벌에 속하는 건 아니고요. 주리를 튼다는 거 하는 건 이제 공식적인 형벌이 아니라 형을 확정하기까지 미결수에 대해서 고문하는 것을 이제 주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고문이 일반적으로 용인이 됐었고 뭐 그건 동서양이 다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법 개념이 요즘하고는 많이 달라서 근대법의 가장 중요한 이제 원칙이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은 유죄의 의심을 받은 부분에 한해서는 유죄에 가깝다라고 보는 것이어서 의심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이제 고문이
가해지는 이런 게 정상적으로 판정이 됐던 거죠. 예를 들어 뭐 마녀사냥 같은 경우에는 자백할 때까지 고문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중도 유럽에서도 그런 이제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고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용인이 됐었고요. 그래서 주리를 튼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신문 과정에서 자행되는 이제 고문이었고 공식 주리 뭐 몇 차례 이런 식의 형벌은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그 사극 보면 얼굴이 이렇게 이렇게 그 뜨거운 걸로 이 뜨거운 그 뭐죠? 쇠붙이를 이렇게 낙인도 찍고 이러던데. 쇠붙이가 아니고 문신을 새기는 거죠. 문신이요? 예, 그건 이제 뭐 중국 고대부터 시작됐던 자자형 또는 묵형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문신을 새겨서 이제 범죄 내용을 얼굴에다 표시하는 거죠. 뭐 도둑이면 도라고 새기고 뭐 이제 강도면 강이라고 새기고 하는 식이었었는데 이게 뭐 이제 한 사람의 평생 이제 밖에 나가면 다 알아보게 만드는 요즘으로 치면 신원 확인 제도라고 하겠죠. 예. 현대판 자자형이라고 하는 것이 성범죄자들에 대한 이제 뭐 그 신원 정보 공개 이런 것들을 그게 그거네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잔인하다라고 해서 조선 후기부터는 이제 얼굴에다가 안 새기고 팔뚝에 새기던가 영조 5년간에는 이제 아예 이걸 하지 마라.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부가형이었죠. 성범죄에 대해서 이게 처벌이 엄격했던 거는 유교 사회라는 것과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유교 사회가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교가 아닌 기독교 사회에서도 성범죄 처벌은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래요? 서양 같은 경우에도. 여성의 이제 자기 신체에 대한 자주권을 그만큼 넓게 인정했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고 마치 이제 이걸 재산처럼 취급을 하는 이제 아주 차별적인 관념이 오히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이제 좀 흥미로운 대목이랄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부터 좀 해보자면 춘향전을 보면 이제 변사또가 춘향이를 옥에 가두고 고문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그 자기 말 안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말 시킨 게 뭐였죠? 수청을 그렇죠. 들어라.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흔히 생각하자면 이제 지방관이 퇴기의 딸이란 말이에요. 퇴기의 딸이면 관기예요. 관계니까 한참 이제 지방간에서 부리는 아래 것인데 수청을 들어라. 그래서 말 안 들으면 강제로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거부하면 이제 그러니까 춘향이를 옥에 가둔 죄는 현대적 제명을 하자면 아마 업무상 배임죄 정도 될 거예요. 수청 드는 것이 관계의 책무인데 그걸 거부했다. 그 죄로 이제 가둔 것이지 결코 강제로 강간하거나 성폭행하거나 이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관이라 하더라도 그런 식의 이제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벌 대상이 됐었고 실제로 세종연간에 보면은 지방관리가 관비 남편이 있는 관비를 성폭행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성폭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했고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엄격성에 대해서 동의가 돼 있었던. 또 인정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요새는 이게 성범죄 관련한 친고죄가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인지만 해도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2013년부터 이제 이렇게 변했는데 과거에도 그랬나요? 이건 뭐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보통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가 좀 특히 심했던 것이 대단히 칸칸이 방으로 나누는 이제 주거 문화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누군가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낱말은 뭐 새가 되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해도. 그래서 이제 신고가 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보통은 이제 남편, 성폭행 당한 피해자의 남편 또는 이제 아버지가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요. 나중에 발각돼서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경우냐면은 남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간통 혐의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성이 그게 아니고 나는 이제 억지로 강제로 당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신고하는 형태.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은 이게 처벌할 때 이게 뭐 경국대전에 입각해서 처벌을 하나요?
이런 세상 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경국대전은 그야말로 이제 헌법적인 국가 운영의 기본, 다른 법이고요. 네. 각 형전이 있는데 형전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는 대명률을 이제 준용해서 썼습니다. 명나라의 형법서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좀 시간이 되면은 이제 자체적으로 형전이라고 하는 거 만들어서 이제 사용해 왔는데요. 뭐 기본적인 틀은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차이들이 있을 때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형전, 대명령을 갖다가 적용하는 데서 중국하고 조선의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조선이나 똑같이 굉장히 엄격하게 다스린다라고 하는 원칙이 져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가족관계에서는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제 유교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민사 또는 형사상의 범죄가 강상에 관한 죄를 가장 엄격하게 다스렸습니다. 그건 사면도 안 되고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면도 안 되고 하는 감형도 잘 안 되고 하는 형벌인데 강상에 관한 죄가 뭐냐면 뭐 삼강오륜을 어기는 죄, 신하가 군주를 능멸하거나 군주를 해치거나 자식이 부모를 해치거나 이런 죄들은 이제 강상의 죄라고 해서 아주 엄하게 다스렸는데 예를 들어 사위가 장인을 폭행한 사건이 태종 때 일어났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이거를 대명률에서 중국에서는 출가 외인이라고 하는 원칙을 아주 엄격하게 지켜서 예. 장인은 출가 외인이니까 남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대명률에서는 장인을 폭행한 건 남을 폭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동네 어른을 폭행한 것과 마찬가지 죄를 주게 돼 있었어요. 근데 한국적 정서에는 그게 맞지 않았던 거죠. 조선적 정서에서는. 왜냐하면 고구려 시대 이래 사실은 중국보다 조선의 여성 권리가 셌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장인은 아버지와 같은데 장인을 폭행한 거는 이건 자식의 아버지를 폭행한 것과 같은 죄로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 이 형량의 차이가 엄청나요. 동네 어른 때린 거는 그냥 곤장 멧돼지만 예. 자기 아버지 때린 거는 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에서 논란이 됐죠. 그래서 논란 끝에 이건 우리가 중국과 우리 관습이 다르니까 예. 장인을 때린 건 아버지를 때린 거에 준해서 처벌해야 한다 해서 결국 사형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명률을 따랐다 하더라도 이제 그대로 따른 것은 아니고 우리의 전통, 우리의 관습 문화를 참작해서 좀 변형시켜서 사용을 했던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말이에요. 조선시대 후기에는 성범죄 방지를 위해서 오후 8시 이후에는 남자들이 아예 밖에 못 나오게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진짜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도성 안에서. 이거는 잠재적으로 모든 남성을 무슨 성범죄. 아니, 굳이 성범죄만이 아니고요. 모든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행금지가 이제 성문이 닫히면 통행금지가 시행이 되는데 예. 후기만 그런 건 아니고요. 도성 안에서는 모든 남성의 출입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성범죄라고 하는 건 오히려 좀 이 시간에 대해 적고요. 이제 절도, 방화, 혹은 이제 기사, 역적 모의. 그래도 그 남자들은 전부 범죄자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중세적 관점에서 보자면 불안당들이 밤에 떼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남자들은 전부 출입금지를 하고요. 대신에 이제 여성들이 낮에 출입금지 상태였어요, 사실상. 낮에? 출입금지 상태였다는 얘기는 밖에 나가려면 얼굴에 장옷을 써야 되고 함부로 나돌아다녔다가는 이제 손가락질 받고 그러니까. 그럼 그 시간대 되면 이제 여성들이 출입하는, 여성들은 통행 자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을 나누어서 낮은 남성들에게 열어주고 밤은 여성들에게 열어주고 이런 방식으로 도성 안에 이제 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 새벽 3시쯤 되면은 이제 개항 무렵에 한국에 왔던 외국인들의 기록을 보면 한 새벽 3시쯤 되면은 이제 등롱을 밝히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성들이 곳곳에 보인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기록이 남아 있죠. 그렇군요. 네. 이런 거 보면은 참 그래요. 우리가 그냥 편견으로 알았던 막연한 생각하고 실제하고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목요일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정말 행운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